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국가 원수 모독죄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해외 촬영 일정을 급히 중단하고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하고 출국 금지 신청을 했는데 피해 여성이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이처럼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공유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를 위해 여성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대화방에 참여했던 정 씨의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오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장자연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이 유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작성한 거라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작성 경위 규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4% 많은 20조 원에 육박해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되려 늘었습니다. 한 명당 월 29만 1,000원씩 쓴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는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따로 치면 39만 9천 원이고 소득에 따른 지출 차이는 5배나 됩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헌이고 먹튀 막장 정권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회심의 한방,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불을 질렀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항의하는 여당과 말려달라는 한국당의 설전으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런 거가 있습니까?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국회의장이 말려보지만 역부족. 여야 지도부의 충돌은 20분 넘게 이어졌고 볼썽사나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참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버럭 호통까지 쳤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박수로 그 야유를 덮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는 1시간 연설 내내 이어졌습니다. 격앙된 여당 의원들을 뒤로하고 나 원내대표는 박수와 환호 속에 웃으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은재 기자 표현대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다시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임시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센 항의를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도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이라거나 나치보다 심하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에 이은 또 한 번의 도발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소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저런 의식과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청와대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국당이 평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한 면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도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볼썽사나운 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준 점에 대해서 참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싸우는 것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향해 고함을 치고 연설을 막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이겠지만은 저희는 저희대로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히면서 법안 처리엔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선거제와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하나 더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3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유엔이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국가는 20여 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북한에 비밀 핵물질을 조달해줬다는 의혹부터 이란과 리비아, 수단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했다는 혐의 등이 조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리아의 무기 밀매업자 등을 통해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의 소형 화기를 불법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이 배에서 배로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유엔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로 설치를 위한 땅 파기 공사와 원자로 방류시설 인근 새 건물의 건설 장면이 담긴 최근 위성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미사일 관련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고 민간 시설인 평양 순안국제공항도 그 가운데 한 곳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매년 2차례 안보리에 제출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 동부 시간으로 11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미 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괄 타결식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회담 이후 잠잠하던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이 잇따라 입을 열었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이 합의도 기약도 없이 헤어졌지만 여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측의 비핵화 의지가 재천명되는 것은 앞으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실무회담의 실제 가능성들을 보다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절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제재 완화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초급 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결렬과 맞물려 제기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재건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미가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 상응 조치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북미 모두 단계적 해결과 일괄 타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 재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고위 대표단으로 보이는 일행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관련 정보 관계자는 오늘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북한 고위급 추정 인사가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이 마련한 국빈 차량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측 인사들이 서우드 공항 귀빈실을 사용했고 중국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차관급 대표단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중 양국과 양당은 계속해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단의 방문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떤 교류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한미 공조와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협상 재개를 돕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 진전을 견인하고 남북 관계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고 현안이 발생하면 정상 협의를 통해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인양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인양 고의 지연 등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6,700여 점의 동물뼈가 희생자 유해와 섞여서 발견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은 3차례에 걸쳐 수정돼 계약 기간은 1년 연장됐고 계약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양 공법도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리프팅 빔을 이용한
제킹 바지선 공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인양 과정을 점검한 결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공법을 제킹 바지선 방식으로 바꾼 것은 이 기술이 더 앞선 기술이었기 때문이고 정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어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양 비용 328억 원이 추가로 든 것도 선체 및 집안에 발견된 암석층을 제거하기 위해 굴착 시안과 공법을 바꾼 데 들어간 비용이지 인양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양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훼손된 것은 인양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절단된 구조물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볼 때 사고 원인 조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세월호 구조와 인양 과정에서 승무원과 잠수사들이 음식 쓰레기로 버린 6,700여 점의 동물뼈가 희생자 유해와 섞여 발견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이사장을 부르는 등 참고인 소환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2월 환경공단에 대한 환경부 감사입니다.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는 열흘 넘는 감사 끝에 결국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습니다.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 폴더입니다. 그런데 문건 일부가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제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사실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권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한 감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소환 당시 표적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YTN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끝까지 입장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저희 전직 장관님이신데도 최소한 입장을 좀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 친여권 인사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는 검찰은 환경공단 이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글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밝혔어요? 검찰은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인사 관련 사항인 만큼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절반 이상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표적감사와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용산 참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2건의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부터 3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31일까지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의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 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검찰 청사에 나왔습니다. 성접대 대상 명단이 포함됐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장 씨가 작성한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경위를 밝혀줄 것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윤 씨는 2시간 반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리스트에서 봤다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가 아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해. 윤 씨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장 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사주 일가 등에 대한 조사와 과거 검경 수사 과정 등을 분석한 최종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활동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뒤 3차례 연장됐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가 추가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오는 31일까지 모든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학생 한 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7% 증가한 29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된 평균값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모아 평균을 내면 한 달에 39만 9천 원으로 더 오르고 이 수치 역시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전체 학생 수가 2.5%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4.4% 증가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 문제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초중고 학생들이 매월 29만 1,000원을 사교육비에 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초중고등학교 평균으로 해서 매달 29만 1,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7.0% 상승한 액수고요. 전체 학생 가운데는 72.8%가 한 가지 이상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1.7%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또 사교육에 쓴 시간은 6.2시간, 그러니까 6시간 12분이 되겠습니다. 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값을 쓰면 더 증가한다는 소식까지 그렇죠. 있는데요. 4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예,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 규모도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도 전년에 비해서 4.4% 늘어났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드린 것처럼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가 조금씩 가팔라지면서 2017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4.4%가 증가했습니다. 또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은 초등학생은 26만 3천 원인데요. 이 증가율로 보면 3.7%였습니다. 또 중학생은 31만 2천 원이었고 또 고등학교 학생은 32만 1천 원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증가율이 12.8%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혹시 그 교과 과목으로 따졌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교과 과목에 들어간 사교육비는 21만 3천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7.6% 증가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국어가 2만 1천 원, 매달 들어간 돈이죠. 영어가 8만 5천 원, 또 그리고 수학이 8만 3천 원, 사회과학이 1만 2천 원이 들어갔는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어 과목이 되겠습니다. 12.9%로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예, 국어 과목의 상승폭이 컸고 또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상승폭이 컸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뭐 사교육을 줄이려고 뭐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정부의
이 사교육 줄이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년 연속 계속 증가한 원인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했었죠. 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참여율이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락폭이 2017년에서 18년으로 옮겨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방과 후 학교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득 구간별로 사교육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를 저희가 그 그래프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00만 원 이하는 47.3%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 8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84%.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자들이 사교육에 참여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3.3%고요. 200에서 300만 원 소득 구간이 0.6%, 또 300에서 400만 원 구간이 2.1% 각각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 이상 모두 소폭이지만은 0.4% 또 0.6%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도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득 구간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이 사교육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뭐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방과 후 학교도 했지만 이 부분의 참여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리포트에도 봤지만 이렇게 계속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대입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비는 역시 대입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대입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복잡해지면은 사교육비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대입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학종은 교과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 활동도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합니다. 자, 학생과 학부모의 얘기를 오늘 거리에 나가서 좀 들어봤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랑 논술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압박감 같은 것도 있고. 1학년인데 체육, 영어, 수학, 집에서 하는 학습지까지 한 8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학종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학종은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고 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만큼 해야 될 게 늘어났으므로 사전에 선행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네, 교육당국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서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논술이나 이 특기자 전형을 축소해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문제 원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학종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수수료율 갈등을 겪어온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살 때 이 세 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게 됐는데 수수료율 힘겨루기에 M1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입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팰리세이드가 단연 인기입니다. 하지만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로는 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카드사 사이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신한카드만 쓰고 있고 다른 카드는 발급받은 게 없는 상황인데 차를 살 때 새로 발급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도도 바뀔 거고 여러 가지 절차들도 불편함이 많은데 기존 1.8%대 수수료율에서 카드사들은 0.1%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양보해서 0.05%포인트 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KB국민과 현대, 하나, NH농협, 시티, BC카드는 가까스로 양보안을 받아들였는데 업계 점유율 1, 2위인 신한과 삼성, 그리고 롯데카드는 접점을 찾지 못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삿바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를 여전히 봉으로 인식, 불모가 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수수료를 인상하든 인하든 소비자한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거래가 중지된 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고객에겐 15일 이전 출고분까지 미리 결제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시간여 전에 귀국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웅얼거리며 죄송하다고 한 정준영은 제대로 된 답변 없이 4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앞서 뉴스큐 1부에서도 함께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웅얼거렸던 거군요. 자, 정준영 도착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정준영은 오늘 오후 6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준영은 TVN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어제 성관계 몰카 논란이 터진 지 하루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긴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으로 나타난 정준영은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이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단체 대화방 내용이 사실인지, 왜 동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정준영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웅얼거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뿐 어떠한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영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분 만인 6시 7분에 공항을 떠났습니다. 네, 4분 만에 공항을 떠난 정준영. 자, 피의자 신분이 된 정준영.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줄줄이 하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하차 소식을 밝힌 프로그램은 KBS 1박 2일입니다. KBS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준영의 고정 출연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촬영을 마친 2회 분량 방송부는 최대한 편집해 방송할 계획이라면서 시청자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CJ ENM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준영을 짠내 투어에서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미 촬영이 끝난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시즌3에서도 정준영의 촬영분을 모두 편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했던 상황 먼저 보셨고 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에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가 앞서 입건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경찰은 정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년 전 교제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당시 검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찾지 못했고 피해 여성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불법 촬영이 벌어진 시기는 지난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정 씨가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정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귀국한 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이른 시일 안에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입대를 앞두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벌여 의혹 전반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사건 그리고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의혹에 대해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오늘 공식 성명을 내고 관련 연예인들과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여성을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보거나 쾌락의 수단으로 보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경찰 소환될 정준영 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양지열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의 수사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준영 씨에 대한 경찰 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입수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한 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영상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도 있고 또 누군지도 대화 내용 중에 다 특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또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 수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준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그런 수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고 관련자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진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순서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출국 금지를 신청한 이유는 좀 더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가요? 수사의 속도도 있고, 그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를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의 범죄도 아니고, 2015년부터 한 10개월가량에 걸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도주 우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조치로서의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다시피 정 씨의 경우 2016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이 된 바 있는데 그때는 무혐의였어요. 이번과 그때가 다른 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때는 이제 시체 일부를 사실은 여자친구를 장난삼아 촬영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도 했었고, 네. 또 처음에 고소를 했던 그 전 여자친구도 고소를 취하면서 수사 동력 자체도 물론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 동력 자체도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와서 보면 조금 부실한 수사가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드는 게 네. 처음에 이제 정준영 씨가 전화가 고장나서 제대로 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제출하지 않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는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포렌식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복구를 제대로 해서 들여다본 것이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또 지금 이건 추측입니다만 상황을 보면 이 다른 어떤 여성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또 이걸 유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다라면 어쩌면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정준영 씨에게 이제 혐의가 적용된 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정형만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성폭법에 의해서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거를 촬영을 했고 또 유포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7년 6개월 이하로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무거운 범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과 좀 맞물려서 또 궁금한 점이 지금 뭐 정준영 씨는 물론이고 승리 씨 말고도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좀 관련이 없는데도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지인들과 공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본 것만으로 그 자리에 한 8명가량이 모이는 단체 대화방이었는데 네. 사실 좀 도덕적으로 많이 비난받을 만한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은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네. 뭐 이 정주영 씨가 그런 영상을 올렸을 때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뭐 그냥 뭐 좀 웃으면서 정말 무슨 뭐 자랑거리가 되는 듯이 장난스럽게 대화들을 주고받았지만 다만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혹시 그 단체 대화방에 올려진 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같이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정주영 씨 말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정준영 씨 귀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지만 마지막으로 승리 씨의 경우는 지금 연예계 은퇴를 본인이 밝혔지만 사실상 퇴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입대 예정입니다. 승리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조사하기가 좀 복잡하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수사일 텐데 승리 씨는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금품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성적 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승리 씨가 권유했다거나 알선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되리란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내 군입대를 하게 되면 이 신분이 민간인에서 이제 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할권이 군 헌병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경찰 쪽에서는 공조수사를 통해서 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는 밝혔지만 뭐 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면 아무래도 장기화되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승리 씨, 정준영 씨 모두 이제 소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발행 등을 내세워서 투자 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가 끌어모은 투자금 수천억 원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끌려 나오는 남성. 가상화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코인업 대표 53살 강모 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코인업은 지난해부터 상가 임대사업과 함께 가상화폐를 발행해 상장하겠다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를 국내 쇼핑몰은 물론 중국과 피지 등에서 돈처럼 쓸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런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최대 500%에 달하는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달콤한 제안과 함께 강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합성 사진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속아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게 된 거죠. 피해 금액으로 가장 크신 분들은 20억 원까지 있고요. 상장 관련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사 결과 업체의 수익은 없었고 일부 나눠준 배당금 역시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사람만 수천 명,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투자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현재까지는 압수한 어떤 차례나 이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투자금의 행방을 조사하고 업체의 상위 직급자들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홍대 주변 등지에 막걸리를 유통하던 업체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국산 쌀로 빚었다고 속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막걸리 양조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영장 발부됐습니다. 창고에 쌓인 쌀가루 포대에 외국산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출하를 앞둔 막걸리엔 쌀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막걸리의 주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겁니다. 이렇게 쌀 원산지를 속인 막걸리는 도매상을 통해 홍대 주점이나 일반 마트를 가릴 것 없이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부를 뒤져봤더니 최근 2년 동안에만 137만 병이 유통됐습니다. 달짝지근한 맛에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외국산 쌀가루는 국산의 절반 가격. 이 업체는 앞서 3차례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때마다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내다 보니 범행은 되풀이됐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낮은 형량을 받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계속 이렇게 위반을 지속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막걸리 업체 대표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 원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개에 물린 사람 가운데 5% 정도는 중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의 개에 물려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견. 매년 증가하는 반려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견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는 사람이 쓰다마주면 좋아하는 거고 너무 귀여우니까 인사를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개의 입장에서 쑥 손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니 갑자기 공격적인 측면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에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2011년 5.6명에서 2016년에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응급실에 온 환자 가운데 5% 정도는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성인,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순이었습니다. 자기 집 개가 아닌 친척과 친구, 이웃의 개에 물렸을 때 중상을 입을 위험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개 이빨에 찢기거나 관통을 당해서 근육, 혈관,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고요. 개 이빨과 침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을 해서 농양이 형성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진행을 해서 환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는 활동량이 늘어나는 4월부터 9월까지 많았는데 5월과 9월에 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모처럼 깨끗했던 하늘에 닷새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올봄 들어 처음 찾아온 꽃샘추위가 미세먼지를 빠르게 몰아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서쪽 지방도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며 바람이 강해져 미세먼지가 빠르게 해소된 겁니다. 올봄 들어 처음 찾아온 꽃샘추위가 미세먼지의 해결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철원 영하 5도, 파주 영하 4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대구 0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고 주말 아침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는 등 당분간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숨을 쉬기만 해도 턱턱 막히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이어진 다음 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쟁을 떠나 주변국과 함께 전면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기구를 이끌 적임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꼽았습니다.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가 나흘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측근인 김숙 전 유엔 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반기문 전 총장도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 범국가적 기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 구상부터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만큼 귀국 이후 그간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서 봉사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반기문 전 총장의 결정과 기구 구성 등 세부 사안의 조율이 본격적인 출범과 가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렇게 음악으로 청춘을 회복시켜주고 현대인을 위로해주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죠. 40여 년 동안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계시는 김창완 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원한 청춘이란 표현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과분합니다. 네, 네, 그런 감사합니다. 표현은 어떠세요? 글쎄요, 어색하죠. 어색하세요? 네. 네. 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근황은 앨범 내신 건가요? 글쎄요, 사랑해요. 그 뭐 앨범이라기보다는 미니 앨범인데 그것도 그거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10회에 걸쳐서 네. 공연을 합니다. 수요 동화라고. 그 준비가 좀 바쁘지요. 아, 수요 동화. 동화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기가 제가 사실은 데뷔하고도 10년 동안 가수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수로 오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반추하면서 네. 다시 이야기꾼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공연의 형식도 좀 이야기도 있고 노래도 듣고 뭐 그런 형식인가요? 어떻게? 뭐 아직 형식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냥 가수 김창완이라기보다는 네. 이야기꾼으로서 한번 등장해보고 싶어요. 아, 이야기꾼으로서. 그 앨범을 봤더니 사랑해요라는 말이 조금 글쎄요. 아이들의 어떤 시선을 담은 것 같고 색깔이 원색적이더라고요. 네, 예. 네, 직접 뭐 어떻게 디자인하신 네, 건가요?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그 디자인의 어떤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 디자인보다는 사랑해요라는 그 말에 천착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뭐 워낙
위대한 사랑, 큰 사랑들 많이 있지만 저를 잊게 한 것은 작은 사랑, 어머니가 그저 아침에 일어나라 그 한마디, 또 힘내라라는 동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저를 잊게 하지 않았나. 그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그동안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받았던 사랑에 대한 그렇죠. 고마움의 표시를 담은 네네. 앨범입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세요? 어떤 사랑이 가장 크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가족도, 가족의 사랑도 빼놓을 수 없지만은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뭐 늘 만나는 아침 제 프로그램 식구들,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 식구들, 또 저를 도와주는 우리 스태프들, 또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뭐 같은 배우들, 스태프들 뭐 다 고마운 분들이죠. 주변 지인들이 좀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죠. 네. 뭐 큰 것보다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어요. 네, 음원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뭐 음원. 예. 네, 김창완 씨도 이제 지금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뭐 CD 아까 봤지만 CD도 있었고 음원으로도 나오겠지만 어떠세요? 주로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도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얼마 네. 전에 그 김창완 밴드가 LP를 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LP를 얻는 재미를 김창완 느끼고 밴드의 있습니다. 음악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수의 음악은 어떤 식으로 듣는지. 예. 다른 가수들? 네. 뭐 거의 뭐 아무래도 음원으로 듣죠. 혹시 뭐 대보이시라고 지금 저희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대보 김창완 씨는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그 본인의 음악 대보? 말고 대중가요계의 대보라는 어떤 별칭을 저희가 붙였는데 글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글쎄 뭐 장르 구분 없는데 네. 제가 요즘에 특히 좋아하는 음악은 그래도 록이 좋아요. 락 음악을 네. 좋아하시고, 네. 뭐 최근에 들은 노래는 너바나 꽤 좋았어요. 너바나 노래. 네. 국내 가수 중에서는 왠지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수의 노래는 어떤 걸 좋아할지 가수들은 그런 좀 심리가 있어요. 네. 글쎄요, 뭐 워낙 많이 듣질 않아서 그럼 본인 노래만 김창완 밴드 노래만 제 노래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잘 안 들으시면 어떤 그런 노래를 쓰신다거나 부르시는 어떤 그런 감성은 어디서 소재를 좀 찾으세요? 그저 일상이에요. 늘 만나는 게. 네. 그리고 뭐 제가 워낙 그 틀에 짜여져 있는 생활을 하니까 네. 뭐 그 안에서 뭐 만나는 것들이죠. 틀에 짜여져 있다는 건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이세요? 생활이에요. 예.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드라마 촬영도 하고 공연하고 네. 그게 뭐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니까요. 그렇군요. 그 인터뷰도 그렇고 노래 가사를 봐도 청춘들을 위한 위로 또 젊은 세대에 위한 애틋함이 좀 느껴지는데 어떤 그런 청춘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 김창완 씨가 청춘일 때부터 좀 남달라셨던 건가요? 청춘에 대한 어떤 고민? 청춘이 뭐 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저희 때만 해도 청춘들은 뭐 야망을 가져야 된다. 청춘은 패기가 있어야지. 이런 그런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강요당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요즘 청춘보다는 많이 좀 억눌려 있었다 그럴까? 그 당시에는. 청춘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그럴까? 그러겠지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즘은 많이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김창완 씨가 홀가분해진 것 같고. 그런 것으로부터 좀 탈피하지 않았나. 벗어버리고 싶었지 않았나. 그러시군요. 요즘에 어쨌든 뭐 가수로서도 대선배이시지만 또 우리 사회의 또 기성세대의 또 한 분이신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의 청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디오 진행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연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도 하실 텐데 좀 어떠세요? 지켜보시면. 글쎄 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안쓰럽죠. 또 기성세대로서 청춘을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뭐랄까 척박한 현실을 만든 게 좀 죄스럽기도 하고
반성을 많이 하죠. 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런데도 그래서 더 그들을 뭐랄까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몇 년 전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청춘이라는 노래가 다시 리메이크가 돼서 네, 인기를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다시 김창완 씨 노래가 사랑을 받고 요즘 또 청춘들이 또 그 노래를 통해서 뭐 좀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그 후배들이 제 노래를 이렇게 리메이크 하겠다고 하면은 뭐랄까 제 방을 이렇게 노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방을 노크하는 듯한 글쎄요, 기분이다. 뭐 예. 선배님 나랑 브런치를 드실래요? 하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김필이가 이렇게 청춘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술 한잔 사주세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갑지요. 방을 노크하는 것 같다. 네, 그 표현이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후배들이 그렇게 방을 노크하면 어떤 노래든지 이렇게 좀 누구라도 네, 가능합니까? 좋죠. 네. 말씀 나온 김에 김필 씨도 그랬고 또 아이유 씨도 또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너의 의미였나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의 의미 여러 곡 중에 어떻게 좀 김창완 씨하고 좀 같이 감성이 좀 잘 맞았던 가수가 있다면 너나 없이 다 자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친구랑 할 때는 이 친구의 분위기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다른 분위기 네. 다 좋아요. 아이유 씨는 어떤 후배였어요? 사랑스러운 후배죠. 가수로서는 대단한 가수 같아요. 뭐랄까 욕심도 많고 네. 그리고 상당히 노력하는 가수 같아요. 노력하는 가수다. 혹시 앞으로 뭐 좀 이렇게 어쨌든 후배 가수들이 워낙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거나 좀 욕심이 나는 후배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글쎄요. 누구 한 명 꼽긴 또 부담 되시겠지만 네. 누구라도 네. 방을 노크하면 열어줄 의향이 있으시다. 네. 어떠세요? 근데 또 산울림 팬들은 또 김창완 밴드 팬들은 원곡이 낫다 이런 또 평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입에 맞으니까 뭐 집집마다 장맛이 다 다른데 네. 그래도 엄마가 해준 김치가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엄마가 해주는 김치 같은 들어왔으니까 그냥. 네. 음악 만드실 때 아까 일상의 얘기를 좀 그렇게 담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뚝딱 만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장구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한 30분이나 1시간 안에 노래가 안 만들어지면 졸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좀 널리 알려진 노래 중에는 네. 뭐 순식간에 만들어진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노래 중에는. 가장 빨리 만들어진 음악은 어떤 노래인가요? 빨리 만들어진 노래로 치면은 뭐 대부분의 노래가 빨리 만들어졌는데요. 네. 최근에 그 이메이저 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그거는 제 기억에도 뭐 30분이 안 걸려서 만들어진 노래로 압니다. 30분이면 노래가 나옵니까? 네. 나와요. 그 방송 중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잠깐 써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지금 떠오르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가사가 있으신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창완 밴드의 김창완 씨의 모습과 저는 드라마에 나온 또 김창완 씨는 좀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입장에서 어떨 땐 다른 사람 같아요. 맞다. 김창완 씨가 김창완 밴드의 그 김창완 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떠세요? 드라마 들어갈 땐 좀 이렇게 모드라고 할까요? 네. 바꾸고 들어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네. 워낙 이제 감독들이 뭐 제 이쪽을 보는 사람 감독이 있고 네. 저쪽을 보는 감독이 있는데요. 네. 유난히 제 악한 면을 보는 감독이 있고요. 악한 면? 네. 네. 이번에도 이제 그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요. 제가 모델을 바꾼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수할 지금은 때랑 악역 같아요? 뭐 같아요? 지금은 가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드라마를 보면 김창완 씨는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모드를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뭐 연출가의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연기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연기하게 그 대부분의 감독들이 허락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면요. 네. 엄마한테 아이들이 그런데요. 지금 방송하는 아저씨가 네. 어저께 나온 그 나쁜 아저씨 맞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네. 라디오도 지금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는 1978년부터 매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42년쯤 하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라디오를 하신 건가요? 예. 매일 방송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네. 오프닝도 직접 쓰신다고. 오프닝 쓴지 네. 그럼 고민 안 되세요? 사실 저희도 어떤 이런 앵커 멘트를 쓸 때 많은 고민이 되는데 매일 뭘 쓴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어디서 좀 이렇게 소재를 찾으세요? 역시 일상인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뭐 간혹 뭐 미리 준비한다고 이제 전날 쓰는 때도 있어요. 근데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붙이지 말래잖아요. 대부분은 버립니다. 예. 밤에 쓰는 편지는 대부분 버리고. 네. 밤에 쓴 오프닝도 버립니다. 아, 그럼 주로 아침에 쓰는 걸로? 아침에 쓰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평소 글 쓰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오프닝도 쓰셨지만 산문집도 내셨고, 뭐 글이라는 건 또 가사 쓰는 거에도 어떤 연장일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글? 글은 뭐 일종의 해소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이제 오프닝 쓰는 게 이제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건 나름대로 저의 그 비상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일상이 있어요. 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쓰면서 일상이 가져다주는 힘도 있고. 네. 네. 그날 아침을 뭐 맥없이 시작했던 어떤 아침인데 오프닝을 쓰고 나니까 좀 새롭게 그날이 밝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 뉴스를 많이 보세요라고 질문 드렸는데 TV를 잘 안 보신다고 해서 살짝 서운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안타까운 뉴스도 좀 나갔어요. 대중문화를 넓게 본다고 하면 대중문화의 어떤 오랫동안 활동하신 선배로서 뭐 우리나라의 좀 거창한 얘기입니다만 대중문화의 어떤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네. 글쎄요, 뭐 저도 다양한 장르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대중문화라는 게 말 그대로 대중 안에서 탄생하고 또 대중이 그 문화 소비자로서 역할도 있는데 그 문화 소비자로서의 대중만 너무 부각된 것 아닌가. 그리고 일방적으로 문화 소비를 강요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건이 되면 새 노래든 뭐 청춘이든 한 곡 부탁드려보려고 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탁드리지 않았고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뭐 팬들은 아쉽다면 공연이나 앨범을 통해서 김창완 씨 노래를 만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김창완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란 시계는 15사건 피고인 전두환 95년 1차 수사 때도 2차 수사 때도 헬기 사격에 관한 증언은 있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수사 결과 발표할 때 헬기 사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 없습니다.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훼손한 전두환 죄를 물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올라오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드르륵 쏴는 거라. 또 손을 드르륵 쏴니까 내가 얼마나 한이 배싸는 건데. 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날이 21일이요. 하여튼 1시 넘은 사이에 붙어서 2시 그 사이에 발포 처음 시민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발표한 시간이 21일 날 오후 1시라거든요.
5월 19일부터 31사단의 무장 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진짜 위에서 쏘네? 이렇게까지 하고 그 쏜 것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이완식님도 봤단 말이에요.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8곳에서 목격하였고 헬기 조종사 여러 명으로부터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왜 그것을 극구 부인하느냐? 발걸이 활동했다, 전방 방위를 했다 하는 말이 이것으로 내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100% 깨져버린 거라. 집단 발포에 대해서 무장을 한 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내 증언한 것이 그거 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두환 씨는 광주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한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격을 목격한 광주 시민은 검찰이 파악한 사람만 40명이 넘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21일이야.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작심한 듯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헬기 사격 장면을 봤다는 건 프로펠러 소리나 소총 사격 소리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당시 26살이던 정순덕 씨. 총상을 입었다는 남편을 찾으러 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뒤따라오며 약 15분간 총탄을 퍼부은 겁니다. 정 씨가 탄 차량은 부상자를 살리기 위한 헌혈 홍보 차량이었습니다. 계속 차를 따라오면서 또 낮게 내려와서 사격하고 또 이쪽에서 대응하면 또 올라가고 내가 우를 딱 쳐다보니까 드드드드 슝 드드드드 슝 그러더라고요. 반짝반짝하면서. 군에서 헬기 승무원으로 복무한 당시 대학생은 자신이 본 건 틀림없는 헬기 사격이라고 말합니다. 사격 소리와 프로펠러 소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직 공원이 보다 약간 높을까 하는 정도 높이였고 헬기에서 사격하는 소리는 부르르 하고 이렇게 나는 그 총소리고 그 프로펠러 소리는 바람이나 좀 급변할 때는 타닥타닥타닥 이런 식으로 납니다. 검찰이 확보한 헬기 사격 목격자는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전 씨의 억지에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두환 씨는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한때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전담팀을 만든 검찰이 2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지만 아직 절반가량인 1,000억 원 넘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7년 사법부는 전두환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2,205억 원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명령한 액수입니다. 당시 압수당한 예금 107억 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 9천만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씨는 반성 없는 태도와 함께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담팀을 만든 검찰은 지난 2017년 장남 제국시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토지를 매각하고 시공사 부지 등을 공매에 붙여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집행률은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46.7%에 달하는 1,030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전 씨 일가의 차명 소유로 알려진 다른 토지도 매각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의 소유권 분쟁으로 환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환수에 나선 뒤 전 씨 일가는 뒤늦게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도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정작 전 씨 측은 부인 명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 씨 회고록 인세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제집행명령도 받아냈지만 서류상 발행한 인세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잘 알려진 해군 청해부대가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10년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등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아덴만 평화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011년 1월 새벽 소말리아 아덴만 앞바다. 작전 개시와 함께 우리 해군의 링스 헬기 기관총이 불을 뿜고 해군 UDT 대원들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에 오릅니다. 곧바로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지만 UDT 대원들은 해적들을 물리치고 21명의 인질을 구출해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청해부대가 올해 뜻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파병 부대로 지난 2009년 3월 첫 출항한 지 10년이 된 겁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외에도 2009년 5월 해적에 쫓기던 북한 상선 다박솔호 구출 작전, 2011년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청해부대가 호송 또는 안전 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지금까지 21,800여 척. 해적 퇴치는 21회에 달하고 항해 거리는 195만 1,200여 킬로, 지구 49바퀴에 이릅니다. 최전방에 나가 있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부대로서 창급 부대라는 사실, 그 두 가지 임무를 다 잘 해야만 대한민국의 이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여태까지 잘해오고 있는 우리 청해부대 장병들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작전 중이니 안심하시고 10년 동안 쌓여온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청해부대는 아덴만 평화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예정대로 자택에서 출발해 법정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에서 맞붙는 절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유쾌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남자부는 겸손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디펜딩 챔피언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처음 진출한 절친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차 감독이 일단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분명 틀린 시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좀 절박하게 좀 더 욕심내고 좀 악착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감독과 초중고 동창인 차 감독은 학창 시절을 언급하며 기를 죽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와서 제가 볼도 좀 던져주고 저리 가라 하면 또 절로 가서 공 주워 오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예, 그랬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많이 컸네요. 예. 정규리그 우승팀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두 감독의 신경전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신경전만큼 경기 내용도 치열하게 전개되길 내심 바랐습니다. 열심히 해서 김천 갔다 서울 갔다 김천 갔다 이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하고 세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남자부는 때 아닌 겸손히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른 정지석이 먼저 자세를 낮추자 또 다른 MVP 후보 현대캐피탈 전광인이 뼈있는 칭찬을 건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선수도 아니고 선수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살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앞에 있을 때는 또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 있던데 또 이렇게 앞에 카메라 옆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참 프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사상 처음으로 우리카드의 본배구 진출을 이끈 신영철 감독도 겸손 분위기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봐도 뭐 현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정강인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4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예. 뭐 이런 선수 한 명 있으면 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근데 하지만 경보야 미안하다. 역대급 순위 경쟁을 벌이며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올 시즌 V리그는 오는 15일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에 막을 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해 본격적인 야구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 시즌 스폰서를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키움 히어로즈는 고척돔 경기에서 새 외국인 투수 에릭 요키시의 4와 3분의 2이닝 1시점 호투와 박병호의 선제 홈런포 등을 앞세우면서 LG를 4대1로 눌렀습니다. 기아와 롯데, 한화와 삼성도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10개 구단은 23일 정규리그 개막전까지 팀당 8경기씩을 치르면서 마지막 전력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26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맞붙는 콜롬비아가 정예 멤버로 팀을 꾸렸습니다. K로스 콜롬비아 대표팀 감독은 바이에른 미넨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AS 모나코의 라다멜 팔카오 등 간판 선수가 대부분 포함이 된 A매치 명단 23명을 발표했습니다. 피파 랭킹 12위인 콜롬비아는 오는 22일 일본과 26일 우리 대표팀과 차례로 맞붙을 예정인데 우리 대표팀은 역대 전적 3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스타였죠. 지네딘 지단이 9달 만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홈페이지에서 성적이 부진한 솔라리를 경질하고 지단 감독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역 시절 최고의 미드필더로 3번이나 피파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지단은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은 이후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루며 명장 반열에 오른 뒤 지난해 5월에 사퇴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위해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맨날 남 탓이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의원님. 후보 나라를 맨날 남 탓하니까. 김한표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자. 상대방 서로 동료 의원님들을 존중해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 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서울 마포 돌샘 유치원 원장님하고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마포 돌샘 유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행정실장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44회에 걸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된 꼼수를 써서 교비를 사실상 빼돌리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 럭키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휴가비 2,100여만 원을 줬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고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희야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네,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퇴출로 되받고 있는 승리 씨 SNS에 올라있는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입국한 정준영 씨도 승리 옆에서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죠. 이른바 승리 단톡방 파문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제 두 사람의 절친 목록은 어느새 데스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짧은 자숙 후에 다시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선 죄송한 척하고 올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이른바 무리 연예인들, 통편집, 자숙이란 편리한 말에 숨어 죄송한 척하며 유연하게 돌아오는 틈을 내주지 않아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8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해 꽤 쌀쌀하겠습니다. 꽃샘추위 속에 내륙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